안녕하세요. 시대연적 두 번째 강연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번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끝나고 라이브도 하고 좋은 평가를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내용에 공감해 주시고 해서 많이 감사드리는데, 한편으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지나온 사안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또 지루하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좀 호흡이 짧게 길게 이렇게 조절되는 면이 있는데, 이번 1970년대는 등장하는 사건이나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혹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어보시고 뭔가 이게 고쳐야 되거나 조정해야 되거나 할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정희의 그림자가 가장 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960년대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것을 그 전부터 이제 물론 제2공화국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이거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이미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 아니면 노동에 대한 전혀 무관심과 무배려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벌로 진화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의 독점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70년대를 제가 반공과 독재 횡포라는 소제목을 붙였는데, 말씀 그대로 이 베트남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북한과의 대치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반공을 국가 운영의 이데올로기로 만들고, 또 본인의 독재의 기반으로 삼고, 또 그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반공 독재를 정당화하고, 또 그때 이제 널리 퍼뜨렸던 새롭게 등장한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주입시킴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뿌리라고 자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보수는 아니고 수구 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구 세력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된 거,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해서 빨갱이라는 단말말을 외치는 것은 이승만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박정희 시대의 선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시의 공화당이 좀 조직적으로 이런 식의 적대적 관념을 유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유포하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분열, 갈등 이런 요소를 만들어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경제 성장이 활발했던 시기라고들 많이들 기억하시고, 이때 이제 월남전,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 않았던 부를 일궜고, 그 다음에 배고픔에서 벗어났다. 이런 기억을 국민들에게 남겨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향수가 나중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집권으로 이어질 때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70년대가 지금까지 남긴 흔적 중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이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선 개헌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196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69년에 박정희가 그 전까지는 이제 재선만 할 수 있었던 대통령 그 임기에 관한 제도를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삼선이 가능하게 바꾸는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뭐 이승만 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이게 독재자의 습성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삼선이 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상당수의 공화당 세력들은 또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종필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삼선 개헌의 과정에서 4인방이라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 4인방이 중심이 돼가지고 요 삼선 개헌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이만섭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국회의장 같은 게 되잖아요. 한국국민당 총재 같은 것도 하고. 근데 당시에 4인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김성곤, 김진만, 백남옥, 김재호 이런 네 사람인데 이 4인방이 앞장서서 지금 요 공화당의 그 삼선 개헌을 주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은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새벽에 자기들끼리 국회 별관에 공화당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그 야당 의원들한테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극비리에 이거를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들어가가지고 날치기 처리를 하고 여기 이제 바깥에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온 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뒷문으로 화급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이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 이제 다 동조를 해서 전원이 가결됐다 해서 이제 이 몇몇 이름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박정희는 이제 독재의 길, 장기 집권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일종의 한 고비를 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이제 이 4인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던 이 김성곤이라는 사람에게 생긴 일입니다. 이 김성곤이라는 분은 경상북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설립한 게 쌍용그룹이죠. 그래서 김성곤 씨의 아들이 김석원 씨고 뭐 그 뒤로 지금 쌍용그룹은 현재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지만 그 전까지 이제 쌍용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재계에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죠. 이 김성곤이라는 분의 삶이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가 어떤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지금 두고 나오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콧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1971년 경에 야당이 네 사람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냅니다. 이때 이제 오치석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이 되는데 요게 가결됐다는 책임을 가결되는 과정에서 이 4인방이 삼선 개헌 때는 완전히 박정희를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이게 핵심 강요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야당들이 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4인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고 뭐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결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같으면 이 국회에서 해임안이 뭐 가결되더라도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당시에 이게 국회에서 이게 가결되다는 거는 박정희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파장이 일었고 결국 이제 오치석 내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4인방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4인방을 데려다가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신문을 하고 구타를 하는데
이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인방의 대표처럼 두목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이 콧수염을 다 뽑아버렸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서 얻어맞고 온 뒤로는 이 콧수염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동안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순사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에 군림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해방공관에 와서는 또 남로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 남로당의 지하당원으로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도 역시 남로당의 당원으로 가입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박정희의 형이 박상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였고 또 사회주의 사상가였고 지식인이었는데 박상희라는 분하고 요 김성곤하고 그 다음에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북으로 갔다가 그 난파돼 가지고 이제 간첩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와의 친분 때문에 김일성이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황태성 간첩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그 박상희 황태성하고 같이 이제 그 어울려 지내던 사이라서 아마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남로당에 가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또 돌변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미군 정기에 들어가서는 또 점점 사람이 변신을 하더니 이제는 공화당에 붙어가지고 박정희 밑으로 가서 이젠 또 기득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부를 눌리는 이런 삶을 살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도 박정희의 완벽한 추종자로서 삼성개헌 같이 잘못된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이 좀 생겼다고 하니까 박정희한테 등을 돌렸다가 콧수염을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제 재벌이 됐고 이 사람이 일궈온 어떤 그 출세의 과정, 성장의 과정, 그다음에 부를 일궈온 그 재벌로서의 성장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제일 통탄해하는 한국 현대사에서 기회주의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성장해서 뭐 어떻게 일종의 성공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971년 그 11월 13일 날, 70년 11월 13일 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또 노동 삼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 이런 거에 항의하면서 유명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1970년대를 여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이 어머님인 이소선 여사가 전태일 열사의 사진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고 이 전태일 열사가 근무하셨던 그 청계천 그 피복노조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그 봉저 공장에서 여공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젊고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 배움이 짧아서 그건 그냥 관에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찾아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 삼권 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정을 하고 민원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현실에 절망해가지고 이 어떤 세상에다가 정말 큰 충격을 알리는 그런 마지막 이제 결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한테 그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뼈저린 말을 남기셨다는 것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그 조영래 변호사가 이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각성을 하시게 되고 이분이 전태일 선생의 평전을 쓰죠. 그게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으로 나왔다가 거기 그때만 해도 이제 지은이가 누군지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이게 이제 조영래 변호사가 쓴 글이었다.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고 그게 이제 전태일 평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조영래 변호사님은 법조인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그 존경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마다 여러 가지 그 흔적을 남기시고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 전태일평전을 쓰고도 아무에게도 이게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하시지 않았고, 70년대에 또 유명한 유신 반대 인사로 김지아 시인이 있잖아요. 김지아 시인이 썼던 그 문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 양심선언이라는 글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조영래 변호사가 쓴 거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동안에 김지아 시인이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명성을 얻게 된 그 민주화 운동의 투쟁가이자 그 민주주의의 전사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글조차도, 그것도 조영래 변호사가 쓰고 절대 이거를 내가 쓴 글인데 김지아 씨가 쓴 글로 알려진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걸 지키시고, 결국은 김지아 씨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여러 가지를 이루고 가셨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점들, 또 정말로 약자로 해서 헌신했던 그분의 삶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영래 변호사를 기억하고 또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좀 야속하죠. 그런 분들은 일찍 하늘이 데려가시고, 그 나쁜 놈들은 정말 천수를 누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태일 선생에 대한 얘기는 따로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이어져서 이제 1971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성곤 씨가 코스형을 뽑히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71년도 12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갑자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 대학교에다가 군인을 진주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건물이 그 연대, 지금 그 잘 사진을 보시면 연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잘 많이 나오는 그 알려져 있는 건물이죠. 여기 이렇게 지금 군용 트럭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느닷없이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겠다. 그러면서 전국에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이 본인의 권력 기반이 좀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사인방도 자신한테 일종의 반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이런 일을 느닷없이 벌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의 그 명치유신을 모방한 10월 유신을 하겠다.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지고 평화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완벽한 장기 집권, 장기 독재의 기반을 만들죠. 요 전에 이제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 선거에서 박정희를 뽑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종신 독재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예언이 이 10월 유신을 통해서 맞아떨어졌다. 그 다음에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에 대한 그 민중들의 지지, 이 열기에 놀란 나머지 박정희가 이 10월 유신이라는 걸 준비해가지고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확고한 독재 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좀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정말로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 뜬금없는 짓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계엄령보다는 좀 약한 단계로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나가는 게 이제 계엄령이 되겠죠. 왜 위수령을 선포하고서 왜 대학교에 가서 군대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거를 또 뭐 휴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킨다거나 뭐 무슨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다거나 하는데, 군대가 꼭 이렇게 대학을 찾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당시에 민주화운동 진영의 핵심이었던 그 학생, 당시만 해도 이제 국민의 전반적인 학력이 높지 않았을 때니까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학생의 역할에 대한 어떤 정통성 없는 군부 독재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1972년에 김일성도 자기 호칭을 주석이라고 바꾸고 주체사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시키는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대적 공존이라는 얘기를 뒤에서도 또 드릴 텐데, 이 남북의 이 장기 집권 체제, 그다음에 독재자들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이우락 씨가 뭐 밀사로 그 평양을 방문해서 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통일을 이유로 해가지고 독재의 기반을 더 강화한다,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졌던 시기가 7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필용 사건이라는 게 1973년에 이제 생기거든요. 이 윤필용은 그 수도경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월남 파병에 가서 맹호부대 사단장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방첩대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방첩대장이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방첩대가 윤필용의 후임 방첩대장이 김재규인데, 김재규가 그걸 보안사령부라고 바꿔서 보안사령관을 하고요. 나중에 그 다음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에게 김재규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뭐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하여튼 김재규가 이 보안대를 방첩대를 보안사령부로 만들었고, 그 보안사령부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기무사령부가 되고, 그 기무사령부가 문재인 정부의 해편 과정, 그 기무사 개혁 작업을 통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첩대가 다시 방첩사령부가 됐다. 이게 이제 글쎄요, 참 쓰라린 흔적이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거에 일단이 그런 명칭에서도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튼 방첩대장으로 있던 윤필용은 당시에도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장교였고요. 그러고 나서 월남에 갔다 와서 수도경비 사령관이 되니까 군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임 방첩대장으로 와서 보안사령관으로 이거를 이제 확대 개편시킨 김재규 입장에서는 윤필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서 전두환이가 도청하듯이 그때 이제 그 김재규도 자신의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청을 했고, 이거를 윤필용은 직전에 방첩대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수하들이 거기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였는지 이걸 알게 되고, 그거를 박정희한테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도청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3군단으로 좌천이 됩니다. 3군단장으로. 3군단은 지금도 육군 부대 중에서 가장 오지에 있다고 하고, 저 강원도 인제 원통을 관할하는 전방군단인데요. 그쪽으로 김재규 장군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윤필용은 확실한 이제 실세라고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김재규 후임으로는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취임을 합니다. 강창성. 그런데 이 윤필용이라는 분이 어느 날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또 실세 중에 하나죠. 이후락을 만나러 갑니다. 이후락을 만나러 가서 술자리를 하면서 박정희를 얘기하는 거죠. 각하께서도 이제 오래 하셨으니 차차 이제 후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전해집니다. 술자리에서 둘이 한 얘기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뭐 배석한 사람에 의해서였는지, 뭐 이우락 측의 공작에 의해서였는지, 뭐 또 다른 도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려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서울신문 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박정희의 귀에 어느 순간 이게 들어가게 되고, 박정희가 골프장에 가서 그 서울신문 사장하고 골프를 하다가, 지금 뭐 나를 후계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들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 사장은 아니 뭐 처음 듣는데요, 그런 얘기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박정희를 수행하던 경호실장이, 역시 또 이제 경호실장도 당시에 실세죠, 박종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쿠데타
쿠데타가 이루어진 5.16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 옆에 서 있었던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은 경호실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국세청장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공수부대 대위로 얼룩무늬 군복 입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 차지철도 나중에 경호실장이 되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박종규 차지철이 전후임 경호실장인데 박종규가 당시에 경호실장일 때 그 서울신문 사장에게 박정희가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권총을 꺼내가지고 바로 머리에다가 댔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불어라. 대통령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윤필용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박정희는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다 처벌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시를 받은 보안사령관이 이제 그 윤필용의 부하들을 쭉 이렇게 열 몇 명을 이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경사의 참모장이 손영길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하나회입니다. 그리고 윤필용은 하나회의 대부처럼 알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창성 보안사령관의 수사 과정에서 하나회의 실체가 처음 드러나게 되고 그때의 이 하나회의 대표격 핵심이었던 사람은 이 윤필용 바로 밑에 있었던 손영길 이 손영길 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윤필용 사건과 관련해서 제거가 되면서 이 그 전두환이 하나회 핵심으로 부각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회를 전두환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 중간에 또 아이러니인 것은 그 강창성이라는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이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하나회의 실체에 대해서 그 박정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윤필용도 처벌하고 하나회도 다 처벌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하나회는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그 대통령 그 친위 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날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하나회는 살아남게 되고요. 그 하나회의 핵심으로 손영길이 쫓겨나고 전두환이 부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음 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두환 쿠데타가 벌어지게 되는 그 씨앗이 이때 이제 이 윤필용 사건을 통해서 부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이제 이우락은 중앙정보부장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뭐 후계자로 지금 뭐 이우락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박정희가 그걸 그냥 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좀 있다가 쫓겨나게 되고 이우락은 이제 쫓겨나기 전에 이때 이 어떤 그 본인이 이제 박정희한테 찍혔겠다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게 김대중 납치 사건.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었던 김대중 당시 의원이죠. 이 사람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배에 싣고 와서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 근데 미국은 헬기가 뜨고 막 미국이 알게 돼가지고 겨우 이제 이분이 동교동 자택으로 일본에 갔던 분이 동교동 자택에서 갑자기 막 얻어맞아가지고 다 얼굴이 부르튼 채로 이렇게 발견된 사진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등장하는 사람이 김재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강창성이라는 분이 나오죠. 전두환이 나오죠. 또 당시에 하나회 회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손영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쭉 이우락도 등장하고 박종규도 등장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자신들한테 해를 입혔다 이런 이유로 전두환이 나중에 그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은 본인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뒤에 강창성 당시 보안사령관을 그 삼천교육도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어지는 이 역사의 쭉 수레바퀴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실체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박정희 이후에 새로운 권력을 배태하는 그리고 이때 이루어진 도청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도 그 보안사가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서 기능하다가 결국 쿠데타까지 하게 되는 핵심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런 씨앗을 여기서 다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후락이 이제 요때 그걸 만회하고자 했던 게 이제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서 납치돼 돌아와서 이 얼굴 보십시오.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붕대로 이렇게 감고 있는 이런 모습. 이 김대중 의원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하고 겨뤘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불꽃 같은 지지를 받게 되니까 이제 박정희의 정적으로서 확실하게 부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옆엔 제가 제목은 김대중과 박정희라고 달고 옆에 이제 박정희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넣었는데요. 이분이 이효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효상. 이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그 TK 지역에서 지금도 호남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부르게 되는,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 배태시킨 그 주역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정치권에서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다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넣었는데, 이효상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공로로 뭐 공로로 인정받았는지, 여기 이제 의원 배지가 있잖아요. 국회의장도 되고, 자기 아들은 또 대구 대교구의 그 대주교가 됩니다. 신부님입니다. 아들은 또.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그 갖고 있는 그 신부님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여튼 하여튼 이분이 그때 이제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남 지역에서, 자 보십시오. 이 고장은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이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박혁거세를 생각한 걸까요?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년 만에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그리고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이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다. 이러면서 안보유기는 물론이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이래서 그 현대 정치사에서는 이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효시가 이 사람이다. 시작이 이효상이라서 효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효시라는 단어가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이효상이 시작했다. 그래서 이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고 천년 만에 임금으로 모시자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이 선거를 이겼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 글쎄요, 그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이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를 두 번을 만나는데, 처음이 이제 쿠데타 직후에 벌어졌던 선거에서 윤보선 대통령한테 이긴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박정희 후보한테, 김대중 후보한테 이긴 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본인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면 뭐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신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신을 이제 선포했는데 계속적인 저항이 이어지니까 이제는 그 긴급조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정부에 반대하거나 뭐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을, 이런 식의 행위를 뭐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펼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긴조시대라는 거죠. 이 긴급조치 이 1호를 1974년 1월 달에 이제 처음 선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쭉 나중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1974년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여기 참석했던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총에 맞고 피격돼서 쓰러지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이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박종규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 유신 독재, 그 다음에 박정희의 독주, 그 다음에 그 연일 벌어졌던 무슨 그 안가에서의 그 술 먹고 질펀하게 노는, 연예인들 불러다 노는 그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 점차 이제 독재가 본격화되면서 박정희가 인간성이랄까 이런 걸 잃고 정말로 냉혹한 권력자로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단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 8월 17일 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그 다음 해죠. 그
그때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유경수 여사에게 그 총을 쐈던 범인이 문세광이라는 제1교포 청년이다. 당시에 23살짜리 청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총을 쏴서 저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미스터리고, 이 행사장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은 다 비표를 받아야지 통제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권총에 총알이 이 장전돼 있었고, 그 총알이 총 5발인가가 발사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4발은 찾았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박혔는지를 찾았고, 그 마지막 그 한 발이 유경수 여사를 맞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총알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당시에 그 문세광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서 자백을 얻어낸 검사가 김기춘이다. 이렇게 돼서 김기춘이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뭐 이런 역사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요런 과정들이 나중에도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추모의 물결이 그 애틋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왜 영국 사람들이 다이애나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있듯이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이때 이 그 피격,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쭉 이렇게 국모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었잖아요. 뭔가 차가워 보이고 그 냉혈한으로 보이는 박정희의 그런 면모를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박정희, 유경수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나중에까지 이어지고 강화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김기춘이 권력자의 눈 안에 들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일. 그 다음에 박종규가 그 잘 나가던 위치에서 몰락해가지고 이제 그 경호실장에서 빠지게 되고, 차지철이라는 더 무례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호실장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불안해서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년쯤 지난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그냥 등산 간다고 나가셨다가 포천에서 실족사를 했다. 그래갖고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75년도에, 이 75년 8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88년도에 이게 민주화, 이게 6.29 선언 이후죠. 노태우 정부 때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역시 실족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부인 김희숙 여사가 의문사유에 진정을 내시게 되고, 역시 또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되고, 근데 2004년에 참여정부 때 2기 의문사유는 추락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추락사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진상규명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지난 일이고 관련자들이 다 입을 닫거나 돌아가셨거나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유골이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뭔가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흔적이 너무 역력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을 갖게 되고, 이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 거듭되는 진정을 통해서 이 계속 국민들에게 의혹으로 남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아시는 것처럼 광복군이었고 이 박정희 유신 독재에 가장 앞장서서 항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망에 담긴 그 배경이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의문으로 남아 있고요. 이 박정희 독재가 하여튼 그 폭주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75년도에는 또 동아일보, 자, 여기 제목이 이거는 이제 기자협회 보고 당시에 그 일간 신문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동아일보는 지금의 조중동이라고 하면 이제 3번째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최고의 신문이었고, 당시에 조선일보에 있던 기자들도 역시 똑같은 취지의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이 그 정부의 어떤 언론 통제, 이런 것들, 그 독재정부 언론 통제에는 더 이상 굴할 수 없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는 다 해지게 되게 되죠. 해고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해고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내지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광고 그 수주가 안 되고 광고가 다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밑보인
정부에 밑보이면 안 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1등 신문이었던 동아일보의 광고가 끊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그 압박, 경영상의 압박이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은 동아일보의 경영진들은 이 언론사의 책임이나 언론 자유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권력이 굴종해서 그냥 타협하는 방식. 그래서 기자들을 전부 다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쫓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래서 족벌 언론들은 이제 정치권과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제 현재 조중동의 뿌리가 이제 이때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냐면 일제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송기정 선생 뭐 일장기를 이렇게 지웠다고 한다거나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따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제에도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신문을 폐간하는 일도 있고 뭐 탄압을 하고 했지만은 기자들을 그렇게 일제히 다 해고해버린 일은 그 일제강점기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이런 그 독재적 행태를 절대 바꾸지 않았고, 그리고 언론사의 사주들은 그야말로 족벌 언론으로서 이제 권력과 유착하고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정치권과의 거래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뭐 그 전까지도 그렇게 특별히 그 언론이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100% 중요했다, 그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시의 동아일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론직필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동아일보가 배출한 굉장히 훌륭한 기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동아투위, 조선투위의 역사가 대한민국 언론 자유 수호의 아주 그 빛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때 이제 쫓겨났던 분들이 나중에 한겨레 신문을 창간할 때 그 이제 핵심이 되시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 언론 민주화 이런 거에 그 정신적인 지주나 대부로서 많은 분들이 쭉 이렇게 지탱해 주셨고, 아직도 이제 김중배 선생 같은 분들은 여전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해서 기자들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사주들은 거기에 결탁해서 협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명박 정부나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 이런 쪽으로, 이제 신문은 이미 장악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전두환 때 언론 통폐합 같은 걸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두환 시대에 이제 그 조선일보가 본격적인 그 1등으로 이제 부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80년대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70년대 최고의 언론이었던 동아일보가 이렇게 이제 망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독재는 계속 정점으로 그 시닫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뭐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역사상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당시의 외신들도 전할 정도로, 이게 그 1975년에 역시 이 언론 자유 수호 운동에 이어서 바로 세상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끓고 있으니까 이 8분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그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걸로 이제 그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분들을 한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유족들이 이제 면회를 하러 갔는데 다음 날 새벽에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아시고, 75년 4월 8일 날 선고를 받았는데 4월 9일 날 8분의 사형 집행 소식을 듣고 서대문 구치소 앞에 이렇게 다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울고 계시는, 정말 넋이 나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8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면면들이 주로 영남 지역의 지식인들이었고요. 대부분이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영남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웬만큼 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지식인들이었고, 그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형식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참혹하게 살해한 거죠, 박정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전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작이 대구에서 2.28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전에도 대구는 해방 공간에서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타오르던 핵심적인 지역이었는데, 그 박상희 씨 문제,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이제 그 북에서 내려온 형의 친구 황태성 씨를 또 간첩으로 잡아서 간첩죄로 역시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 인혁당의 8분들을 또 형장에서 이렇게 급하게 또 사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금 수구 보수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 다져지고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도 광고하게 이어지게 되는 그 단초가 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박정희 독재가 본격화하면서 그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는 또 이렇게 그 반공을 앞세운, 여기 보십시오. 그 뭐 너도나도 총화 단결, 뭐 저기 또 뭡니까, 반공으로 자유수호, 멸공으로 조국통, 이런 거 6.25 역사회고 호구영령이 통곡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남북 대결 구도를 앞세워 가지고 반공을 국가의 이데올로기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계속 내세워서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이게 뭐 여의도에다가 뭐 100만 명이 넘는 분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관제 데모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됐던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정치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홍보에 필요한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쭉 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쪽으로 또 이제 방송들이 일변도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한편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일방적인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이런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를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고 그 독재의 기반을 더 다지려고 하고, 또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이 관제데모 현장인데요. 단결하여 총화 단결하여, 여기 이렇게 좀 접혔는데, 총화 단결하여 북괴 야욕 분쇄하자. 이때는 이제 북한을 다 북괴라고 부를 때고, 지금의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를 때잖아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르고. 여기 지금 모여서 이 데모를 하시는 분들, 시위를 하신다고 서 있는 분들이 이들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그 북한에 대한 공포, 적개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또 일어난 게 76년도 판문점에 있었던 그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미군이 이제 저쪽을 북쪽을 볼 때 이 미류나무가 관측에 장애가 된다. 이 가지가 너무 무성하고 해가지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거를 좀 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북한도 양해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 작업을 하러 가니까 북한군 대위가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그 당시에 대위 하나 중에 하나 했는데, 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냥 계속 작업을 해라 하니까 도끼를 꺼내가지고 그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던,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지시를 한 사람이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이 후계자로서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을 습격해서 하고 군인들은 그 국군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들을 살해했던. 그러니까 역시 이때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이 이제 당시의 반공 정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당연히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던 거고요. 이제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박정희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 민주화 의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는 거는 북한을 돕는 일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좌경 용공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민주화 세력을 마치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공산혁명을 꿈꾸는
세력들로 계속 매도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대구 지역의 지식인들을 사법 절차의 형태를 빌어서 살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지나 열망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끌어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퍼뜨린 이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71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영남 지역에다가 1000년 만에 임금을 탄생하도록 하자, 우리 영남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대구 출신 의원이 앞장서서 떠들고 다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이렇게 그 북에서 보냈다는 거, 조총련 계열의 사람이라고 문세광 씨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이 당시에 여왕이나 왕비처럼 생각했던 이제 국모라고 불렸던 대통령 부인이 살해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이 대구 경북 지역 특유의 정서가 만들어지고, 그런 수구방공 이데올로기가 당연하고 절대 그 저버릴 수 없는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일종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박정희가 쭉 그 본인의 권력에 대한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충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적 기반에 기초해가지고 애초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던 얘기인데, 이거를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그런 선전 작업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나폴레옹을 부각시키고, 뭐 나세르 같은 사람을 위인이라고 이제 축혀 올리고, 뭐 그런 내용들을 또 텔레비전이 계속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서는 이런 계속 주입되는 반복 학습의 효과로서 이 박정희는 그냥 종신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수호자, 그 다음에 경제발전을 앞장서서 헌신해서 이끌어가가지고 우리를 살게 해준 무슨 대단한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혹한 진압이나 철권 통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은 그냥 사형당한다, 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던 국회의원, 또 재벌조차도 콧수염이다 뽑혀버린다, 이런 공포들을 쭉 확산시켜 가면서 본인들의 독재 기반을 확고히 한 거고요. 이 뿌리들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사진을 놓고 이런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보십시오. 2014년에 신라 불교문화 영산대제라고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다가 불교를 처음에 그 신라가 받아들여진 게 법흥왕 때 뭐 2차 돈에 순교 해가지고 뭐 목을 잘랐더니 흰피가 솟아나왔다, 뭐 이런 얘기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잖아요. 삼국유사의 기록이라고 전해지는데, 요 법흥왕하고 같이 여기다가 박정희 사진을 놓고 이런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이런 분들이 계속 남아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여기 박정희, 유경수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큰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관복을 입고, 이 사람이 지금 대구시장입니다. 경상북도. 대구시장이라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장이고요. 구미시가 이제 박정희 씨가 태어난 데잖아요. 구미시장은 늘 이렇게 태어난 날 뭐 이 탄신제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절을 올리는 제사를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를 거의 신격화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인 박지만 씨가 이 아들을 뒤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구미 시내에 이런 플래카드가 나부끼게 되는 거죠. 지만 씨 큰일 했다, 등남. 여기 경축,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에서 친손자 출생. 자, 이런 플래카드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도에 이게 지금 2004년도에 걸린 플래카드인데요. 요런 일들이 그냥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요 플래카드를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시민 강연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주권자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다 자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사진을 제시하게 되면 정말로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프랜카드를 보여드리니까 저게 저기도 걸렸었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민하고 시민, 그러니까 백성, 신민, 국민, 시민, 인민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자각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전히 신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아니 저기도 걸렸었네라고 했던 데가 청주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에 이런 게 또 걸렸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때 옥천에도 엄청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옥천이라는 데는 이제 유경수 여사 고향이죠. 그러니까 양쪽 지역에서 이런 정서,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수구 세력의 마음의 고향 뭐 이런 걸로 지금 구미시가 작동하고 있는 이런 흔적, 뿌리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독재, 이 박정희의 지나친 폭주 이런 것들은 결국 몰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1978년도에 그 12.12 총선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2월 12일은 한겨울이잖아요. 지금은 온난화가 돼서 12월 달도 그렇게 춥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렇게 왜 한겨울에 이 총선을 할까요? 이때도 어떻게든 선거에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투표율이 높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같은 이 국민들의 정권 심판의 열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를 때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한겨울에 이제 투표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신민당이,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인 공화당을 앞지르는 일이 1.1%, 이 잠정적으로 지금 2%가 앞서는 최종 집계 결과는 1.1%가 앞섰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여전히 그 참관인들을 뭐 배제해버린다거나 개표하는데 불을 꺼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득표수를 더 많이 얻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석은 보십시오. 공화당이 68석, 신민당이 61석. 공화당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통일당이 3석, 무소속이 22석.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 더해보면 129, 132, 154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외에 또 유정회 의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뒤에서 유실헌법의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결과로 뭐 과반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박정희의 공화당이 그런 선거 결과였지만 이 신민당이 사상 최초로 득표율에서 여당을 앞서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게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려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그 얼마 있다가 그 체육관 선거가 벌어지면서 박정희가 이제 12월 27일 날, 12월 12일 날 선거가 있었고요. 27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때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자기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보십시오. 2,578명이 참석해서 2,577표를 획득하고 무효 1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국민들의 심판 열기가 이렇게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의 그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들이 모여서 뽑은, 여기 이제 국민회의라고 써 있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줄여서 지금 한 말인데 여기서는 박정희의 득표율이 무효 1표를 빼고 99.9%잖아요. 이게 수령 뽑는 선거지 이게 민주국가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확고하게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정치, 이것이 이제 유신의 몰락을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부마항쟁이
79년 10월 16일 날 발발을 하거든요. 여기 마산역 앞에 지금 이렇게 시위군중, 그 다음에 진압하려는 전투경찰 이 모습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는 이게 광주 시내로 지금 보이실 만큼 5.18 때 광주로 보일 것만큼 으스스한 상황인데 이게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마산에서 이렇게 부마항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탱크까지 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재규가 술자리에서 이 부마항쟁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차지철이가 탱크로 쓸어버리면 된다. 뭐 몇천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박정희가 이제 총을 맞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 부산과 마산이 당시에 얼마나 이 민주화의 핵심으로서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가 타올랐던 도시였는지 이걸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유신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유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십시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 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하면서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태완선, 김용식,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10월 유신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당시에도 제가 먼저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화문 앞에 여기 이렇게 이게 수경사 마크인데요. 당시에 이 수경사의 탱크가 이렇게 광화문 앞에 딱 가서 서 있죠.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계엄 사령관으로서 계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앞서 이제 자기들이 서명한 이 문서에 따라서 유신헌법 공포식을 하고, 이 건물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중앙청이죠. 과거에 일본 총독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건물에서 이렇게 다시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독재 헌법을 공포하는 이런 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김종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유신이 시작이 됐다가 결국은 이 김재규가 당시 부마항쟁 이후에, 여기는 이제 김계원이라는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고,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역이죠. 이렇게 총을 겨눠서 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유명한 이제 11.6개 장면으로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다룬 영화가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거였죠. 그걸로 나중에 이제 그 서울의 봄이 이번에 이제 크게 히트하면서 요 영화도 이렇게 시대별로 쭉 함께 보시라. 그러니까 남산의 부장들이 있고 서울의 봄이 있고 그 뒤에 뭐 택시 운전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1987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영화적 이렇게 서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요. 그 10월 유신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선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국회를 해산한다.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 기능은 비상국무회에서 수행한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게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유신헌법으로 아까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국무회에서 간접 선거한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표 1표를 제외하고 총선에서 득표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에 선출한다. 말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에 선출한다는 거지, 사실상 박정희가 임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임기가 6년이었는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유신정우회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임기를 3년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충성하나 봐가지고 나머지 3년은 그런 사람만 다시 시키고 또 물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리고 유정회가, 유신정우회가 별도의 교섭단체로 공화당과 대등한 것처럼 활동하고, 상대 야당인 신민당은 2대1로 늘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신민당이 득표율이 1.1%를 앞섰다고 했는데 신민당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했던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과거의 민노당이나 그 다음에 지난번 선거 때 뭐 열린민주당이나 이렇게 기존의 민주당 세력보다 조금 더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때는 민주통일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통일당까지 합치면 그 7%에 가까운 득표를 이겼습니다. 야당이. 그런데도 그 국회가 이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의석 분포나 이런 면에서는 도저히 그 득표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대통령한테 헌법 효력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긴조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근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할 권한도 대통령한테 주고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해서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헌법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도 철폐하고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그러니까 삼선 개헌은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였고, 그거를 그때는 4년이었는데 이걸 6년으로 연장하고 종신 집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골적인 독재를 행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 부분 이 유신 헌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이렇게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거기다가 처음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헌법이 두고두고 그 헌법상의 조항이 오늘날의 이 검사들의 바로 그 다음에 검찰 독재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보이는 이런 그 무소불위의 행태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정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도 모자라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또 정말 어이없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부칙 10조에다가 지방의회 구성은 그 조국이 통일된 이후에 그 실시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는 통일 후에 실시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일도 이때 이 유신헌법에 담긴 내용입니다. 또 유신헌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헌법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검사의 영장 청구 문제를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만든 참공화국 헌법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독재를 지탱하는 두 뿌리로서의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통제하는 검찰과 그다음에 물리적 폭력 그 무기와 무력을 행사하는 군대. 그래서 군 밑에 경찰이 사실상 하부기관으로 기능하고 검사 밑에도 경찰이 사실상 하부기관으로 기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재를 공고히 하는 그 다음에 국민들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하고 보안사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감시 체계를 작동해가면서 이제 독재를 공고히 하고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권력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호의호식하고 출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때 벌어졌던 이제 월남전이 있지 않습니까? 60년대부터 시작됐던 월남전, 월남 파병 그 과정에서 군 내에서 이제 이 구타나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나 이런 게 이제 심했잖아요. 그런데 군인 그 다음에 군무원 그 당시에 군속이라고 불렀는데 군속, 경찰 이런 사람들은 전투나 훈련 중에 벌어진 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거 말고는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그 박정희가 쿠데타한 이후에 국가배상법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파병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이제 가서 그 생활을 하다가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를 국가배상으로서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국가배상법에 그걸 집어넣는데 1971년도에 대법원이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중앙정보부가 끌고 가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대법관이라는 호칭을 대법원 판사로 격하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 시비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헌법에다가 집어넣어서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이 독점되는 조항은 대한민국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배상을 군인에게 안 해줘도 된다, 불법 행위가 있어도, 이런 조항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그 다음에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서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퇴행에 앞장서거나 이거를 방조하거나 또 독재의 뿌리를 강구하게 하는 이런 역사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이 정말 통탄할 일이고요. 이거는 다음 개헌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될, 정말로 독재가 만들어 놓은 가장 심각한 흔적이자 뿌리이자 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한태연, 갈봉근 이런 이제 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은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가서 다듬는 역할만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한태현, 갈봉근이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삽니다. 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그렇게 한 대가로. 그 대표적인 어용학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얘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있던 신직수하고 김기춘. 신직수라는 사람은 박정희가 사단장을 할 때 법무참모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중앙정보부장도 합니다. 결국 뭐 처벌도 안 받고 호의호식 하다가 떠났는데, 그 밑에서 이제 자란 사람이 김기춘이고, 그 다음에 김기춘을 보면서 이 꿈을 키우면서 나도 저런 검사가 돼야 되겠다고 성장한 사람이 우병우고, 그 비슷한 시대에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독재의 뿌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지금 그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이 일종의 제도적 행패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요. 더 슬픈 일은 월남전에 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엽제 뭐 이런 피해자분들도 있고, 근데 월남전이라고 하는 걸 당시에 이제 선전하기에는 우리 국군이 용맹하게 공산 세력과 싸워가지고 다 무찔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칭송을 얻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물론 월남전이 대한민국의 그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그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득을 본 사람들과 손해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국가의 명예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혹은 월남에 가면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당시에 군표라 그러죠. 이 물품을 바꿀 수 있는 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 집에다가 송금도 하고, 뭐 텔레비전 같은 거 이런 걸 사와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부도 이렇게 획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면 외에 그 나라의 부름 때문에 가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이 되고, 또 살아온 사람들도 고엽제 같은 거에 후유증으로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감시와 통제 속에서 옥죄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위해를 가한 집단에 대해서는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를 못하고, 민주화가 진행되고 민주정부가 비로소 그분들에게 배상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종의 태극기 부대의 핵심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 없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없이, 제대로 된 사실에 관한 교육이 없이, 아니 심지어 박정희는 이분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안에서 불법적인 일을 당해도 배상해 줄 수 없다라는 거를 헌법적 제도로 박아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앞장서서 칭송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 모순,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심각한 일이라서 사실은 이런 그 강좌를 통해서 제가 이 생각하는 삶의 중요성, 그 다음에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 뿌리가 어디에 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주지 않는 걸로 헌법상의 제도로 제도화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질곡을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내 젊은 시절의 어떤 영광이나 발전이 그 사람들로만 상징된다, 형상화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와중에 박정희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골 농부한테 막걸리를 따라주는 모습, 이 논두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모습에 아주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이게 이제 독재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디 나가서 국민들을 만날 때 선글라스를 낀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눈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해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독재자들이 주로 쓰는 그 일종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그 심리적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장면,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술은 양주고, 이 궁정동 만찬장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양주를 가지고 그 연예인이나 젊은 여성을 불러서 그런 매일매일 그런 방탕한 파티를 열다가 이 총을 맞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였던 이 독재자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 사람의 딸까지 아무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표를 안겼던 그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속쓰리고 가슴 아픈 일인가, 이런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뿌리가 여기 있으니, 이 뿌리가 여기에 있으니 이 흔적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따라쟁이가 그대로 지금 이 장면을 또 연출을 합니다. 이명박이죠. 이명박이야말로 70년대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 하에서 한때 한일 회담에 반대한다고 일종의 민주화운동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희대의 아주 그 이상한 반민주적인 대통령으로서 지금 역사에 기록되는, 아무도 거의 두둔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악질적인 어떤 권력자로서 지금 남게 되는데, 이 사람도 지금 박정희 흉내를 낸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하고 즐겨하는 거는 골프죠. 절대로 뭐 서민들하고 함께 어울리거나 함께 호흡하거나 지낼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의 지금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하고 있다. 그 딸이 역시 대를 이은 이중성을 보여줘.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선거 때는 어묵을 먹으면서 평소에도 마치 서민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비옷을 입고 있는데도 혼자만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 앉아 있었던 이 전효옥이라는 사람이, 이 전효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 알려지기로는 그 말기암이 심각해져 가지고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지금도 갖은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장에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씌워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이 귀족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자신을 굉장히 저기 하게 하는, 자신을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이중성, 이런 것들이,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어떻게 국민들 앞에 감히 서가지고 진실을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신의 진행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3년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고, 74년도에 그 유명한 민청학년 사건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하죠. 74년도에 유경수 피격 사건이 있었고, 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역시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임을 하고 나서 부마 민주항쟁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이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유신이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이 당시에 이 관련된 판결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다. 군인에게 배상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당시에 대법원은 했었다. 1971년에. 그러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회복받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72년 10월에 유신을 선포하고 12월에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74년 1월 달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긴급조치 1호가 발령이 되잖아요. 헌법을 부정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한다. 15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건데 그 다음에 75년 5월에 긴급조치 9호까지가 발령이 됩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10월 달에 유신체제가 종말이 됐는데 2010년에 와서야 30년이 뒤에 흘러서야 우리나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었다라고 판결을 하고요. 2013년에 가면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9호도 위헌이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양쪽 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가면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해줄 수 없다. 당시에 이 긴급조치를 통해서 이런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영장도 없이 구금되고 징역을 살고 했던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니까 그 위헌인 건 맞는데 국가배상을 해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법농단 사건의 기초가 됐던 그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 위안부나 뭐 징용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든지 안 해주려고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독재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권한이 당연히 헌재에 없기 때문에 역시 또 똑같은 결론으로 그냥 이어져서 결국은 이 긴급조치의 이런 위헌적인 독재 행태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홍보할 때 이렇게 10월 유신을 하게 되면 이 숫자 보십시오.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이거 80년대 초반까지도 그 국민학교였죠. 당시에 국민학교에 이렇게 표처럼 붙여 있었던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100억 불 수출 달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확실하고 행복한 꿈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되고 선전됐던 이런 시대를 살았었죠.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체가 당시에 그 유명한 만화가 신동우 선생이 그린 그림인데요. 보람찬 내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보 자료로 썼던 거죠. 이 부동산 투기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게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인데요. 이게 81년도에 분양이 되긴 하는데 당시에도 이제 특혜 분양 시비가 있고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 우리나라의 거주 형태가 주로 이제 단독주택이었다가 이게 아파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 복부인들이 등장하고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이 상징적인 복부인들을 통해서 강남 지역의 집가가 1963년부터 이 쿠데타 이후에 쭉 이렇게 있다가 72년 유신이 있고 나서 이렇게 쭉 급상승하는 걸 보십시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위 강남 졸부의 신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강남 졸부들이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는 강고한 성체처럼,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나 대통령 선거에서나 강남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구 정당에 대한 몰표, 이런 것들의 뿌리가 여기서 똑같이 시작되었다. 이런 점들을 또 가슴 아프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확천금의 수단으로, 그리고 마치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고 시작된 일이다. 자,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지금은 뭐 사실상 그 경제권에서 정치를 그냥 장악하고 지배하는 식의 모습, 아니면은 그냥 아예 동업을 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이 정경유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관의 눈치를 그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기업이 망할 수 있는 이런 그 공포를 기업주들이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헌납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독재 정권은 기업에다가 특혜를 줘가지고 이걸 성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서로 주고받고를 반복해 왔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유명한 재벌 기업들의 뿌리를 보면 이게 다 일본 기업들을 그대로 불화받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초부터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아니고 일본 기업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정리한 표입니다. 쇼와 그린 맥주가 오비 맥주가 되고, 삿포로 맥주가 조선 맥주가 되고, 조선 화약공판이 한화그룹이 되고, 성경직물, 교토직물 이런 게 지금 SK가 되고, 여기 제과회사가 해태제과가 되고, 시멘트 오노다 시멘트라고 하는 게 동양시멘트가 돼서 이게 오리온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은행을 사모방직에 불화해주고 미쓰코시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이 되고, 조지아 백화점은 미도파 백화점이 되고, 조선제련이 LG가 되고, 여기 참척했던 제철소가 동국제강이 되고, 조선생명은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되고요.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제과회사, 여기 쌍용그룹 나오죠. 아까 김석원 씨 말씀드렸던, 여기 미도파 백화점, 여기 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공기업까지도 다 일본 기업하고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신방직, 대한통운, 한진중공업, 대한조선공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 있었던 기업을 일종의 적산불화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넥센타이어, 간장에 나오는 샘표, 뭐 현대제철, 한전,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대웅제약까지도 다 일본 기업의 그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별다른 대가 없이 일본 기업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청구권이 있다. 이때 당시에 이 회사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패망 이후에 지들은 국가의 패망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회사를 뺏긴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본이 제기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퉁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돼가지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또 집단이 이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독재하고 기업, 이것이 유착해오고 서로 주고받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박정희는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군대나 교도소를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그때 사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해서 사실상 군대처럼 한 사람의 장군이 그대로 지휘관이 돼서 그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그리고 사방에서 감시하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가혹하게 응징하는, 사적인 체벌까지 가하는, 이런 구조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 뿌리가 1970년대에 박정희로부터 비롯되었고 계속되어 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법부도 부안해동하면서 역시 유신 시기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유신 시대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까지,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정부의 이 무도한 행태를 그냥 방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역시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에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에 부역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부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불화로 해서 이어지고, 또 개발 독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같은 데가 대한항공을 인수하면서 이제 굉장히 커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뭐 좋아서 인수한 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결국 정부의 전폭적인 특혜금융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장하게 되고,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걸 뚫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또 급성장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 다음에 롯데호텔 같은 곳이 일체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롯데는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 한국에서 재벌로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그 독재를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재벌이 함께 주고받으면서 결탁해 가면서 이어져 온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마치 독재와 재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쪽으로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고 또 피를 흘리는 이런 항쟁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점들의 구체적인 뿌리가 다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박정희 독재가 남긴 가장 강력한 뿌리이자 유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재가 남긴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은 뭐 굳이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민주정부를 정복한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를 이어나갔던 그 독재 권력에 다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이 사람은 그 지배체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이없는, 체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항들을 헌법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위헌적인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그것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그 여러 가지 유신 시절에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완벽하게 이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는, 이런 그 인정하지 않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와 그 딸인 박근혜, 그 다음에 개발독재 혜택을 입었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져 왔다라는 점을,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시대에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언론 탄압, 그 언론 탄압을 오히려 그 자양분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족벌 언론이 계속 뿌리를 깊게 하고 세상의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것이 지금 40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삶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힘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사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겁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를 도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생각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듯이, 그것이 인류의 과학과 문명의 발전의 역사이듯이 이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현대사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생각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서 꼭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뜻이 있다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관통해야 하고, 이 강연의 핵심 주제로서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지고 여러 가지 속상한 내용들이 나오고 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윤필용 사건 같은 거 하나를 통해서도 그냥 그 자기들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로도 어떤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또 쿠데타 세력의 뿌리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 제 나름대로는 그 맥락이나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권력 노름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은 그 민주주의의 가치, 그 다음에 그 민주화를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80년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80년대에 벌어졌던 또 여러 가지 성취와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3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